길면 15일 내에, 짧으면 10일 내에 전쟁으로 갈 건지 합의로 갈 건지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란이 미국이 준 조건을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고 와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협상을 더 할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공격을 미룰 것이고요. 2차 회동처럼 똑같은 걸 들고 왔다. 그러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이상의 군사적 행동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게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라기보단요. 양측이 다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시간을 벌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이란을 최대한 압박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주변에, 그러니까 뭐 오만, 페르시아만 혹은 뭐 아라비아해 이쪽에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산,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지금 전략 자산을 배치해 놓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란 니네가 협상 테이블 나오지 않겠느냐, 최대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이란은 사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 측면에서 또 시간이 필요했던 거는 이란 입장에선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그 다음에 거기에 이스라엘까지 가세한다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군사력에 대해서 저항은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어가면서 시간을 벌어서 혹시 모르면 잘 되면 협상이 타결되면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되면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무력 충돌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협상으로 가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력 수단을 쓰기 전에 마지막에까지 확인을 해보겠다. 이란의 의사가 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무력 충돌을 하면 안 된다. 본인들한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또 막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들의 의사를 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면 내가 마지막까지 외교적 수단을 썼지만 이란이 더 이상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무력을 쓰는 데 대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단순 핵합의 이상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첫 번째는 핵 합의가 목표죠. 핵 합의를 하려는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중동 지역 전체, 그 다음에 국제사회 전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것이 이제 막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무력을 쓰거나 아니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지 않죠. 미국의 조건이 너무나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다냐? 좀 더 툭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란에게 핵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다. 물론 이건 상대적이죠.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한테 그냥 항복하고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쳇말로,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2018년 오바마가 했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이거는 팩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2018년까지 2015년에 오바마가 합의를 했고 이란하고 오바마가 핵협상을 했고요. 2015년에 핵 합의가 체결이 됐죠. 그걸 우리가 이제 JCPOA라고 부르는데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였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8년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합니다. 자, 일방적인 탈퇴란 말은 이란은 그 당시에 2018년에 오바마 때 맺어놓은 핵 합의를 모든 걸 다 지키고 있었어요. 위반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불만족스럽다. 더군다나 오바마가 한 합의다. 내가 한 합의여야 된다. 그리고 불만족스럽다. 왜 불만족스럽냐면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대리조직 지원 중단 이런 것도 안 했던 게 맞아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이런 걸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핵만 가지고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15년에 맺었으니까 10년 지나면 2025년 작년이었죠. 일몰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이란은 다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불완전하다.
10년 지나고 나면 이란은 다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불완전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쳐서 좀 더 엄격하게 엄밀하게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2018년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탈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란은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미국이 탈퇴한 합의를 내가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을 이제 60%까지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사실 핵 문제가 더 커지게 됐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우리를 합의를 다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고 지금 다시 와서 또 합의를 하는데 이란 내에서의 우라늄 농축은 절대 안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란 영토 내에서. 근데 이란은 지금 우리의 핵 주권이다. 이거는 이란의 고유 주권이다.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핵 주권을 우리가 미국에게 내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대지사항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이래도 네가 우리한테 미국에게 굴복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는 거죠. 세를 과시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란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란은 거기에 버티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사실상 이란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굴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이게 지금 이란의 태도이기 때문에 결국 핵 합의 너머에는 우리가 주는 조건을 받고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과 힘에 의해 이란이 굴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란의 의도는 그저 시간 벌기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이번 협상에서 취하려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메네이는 지금 최대한 시간을 벌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 이 지중해 지금 그다음에 오만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비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가면 그 비용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갈수록 쓰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고 그 다음에 시간을 계속 끌면서 본인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하는 거고 시간이 끌면 끌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더 초조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난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도 상당히 면이 서지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길지 모르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시간을 끌면 상대방이 또 지칠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 하에 협상이 훨씬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바마 방식이었죠. 오바마 때 뭐 1년, 최소 1년, 길게는 2년 협상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원했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게 아니죠.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을 이미 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이란 네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가져와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의 조건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전쟁으로 돌입하겠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메네이는 계속 시간을 끌었던 것이죠. 다가오는 대선 및 트럼프의 정치적인 위기가 현재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영향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트럼프도 인간인데 지금 뭐 앱슈타인 파일도 어마어마한 지금 타격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 문제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네소타입니까? 그쪽에서 민간인들 좀 미국 시민들을 계속 살해하는 사망자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이스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거를 모두 이제 전쟁으로 한 번에 그냥 이슈로 덮는다. 그냥 블랙홀을 만들어서 국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한데 이미 이란 문제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계속됐던 문제잖아요. 작년에 이미 한번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란의 핵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핵 협상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이란이 핵 협상을 안 했죠. 왜냐하면 전쟁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입장에서 핵 협상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란의 핵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 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올해 1월 반정부 시위가 크게 났잖아요. 반정부 시위가 크게 났고 이란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최소 뭐 3, 4만 명.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거기에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Help is on the way. 도와주겠다. 우리 곧 도와주러 갈게. 그리고 이란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 계속 나와서 시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사실 해준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약속한 말을 지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자존심이 사실 걸려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핵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을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최후 통첩을 했는데 이란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이란이 원하는 조건을 다시 들어준다? 이건 이란이 굴복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선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은 본인 입으로도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 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 왜 사람들이 죽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나의 목적, 즉 핵 협상을 나는 실현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금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무리하죠.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란하고 사실상 전쟁을 하는 것은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 최고 지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역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미국으로서 부담이 크긴 큽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지금 4만 명의 미군이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에 다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란이 다 지금 공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 그리고 이 전쟁은요, 어찌 보면 트럼프 2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될지, 가장 뼈아픈 실패가 될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전쟁은 트럼프로서도 쉽지 않은 전쟁인 것은 맞다.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이 2월 20일이고요. 빼셔도 되고. 어쨌든 이 시점에서 트럼프는 지금 10일 내에, 길면 15일 내에, 짧으면 10일 내에 전쟁으로 갈 건지 합의로 갈 건지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합의로 가려면요, 이란이 미국이 준 그 최후 조건을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고 와야 돼요. 구체적인 답변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기를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계속 시간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이제 이번에 만약에 10일 안에 혹은 15일 안에 들고 왔는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이 정도면 협상을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협상을 더 할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공격을 미룰 것이고요. 들고 왔는데 지난 화요일처럼 2차 회동처럼 똑같은 걸 들고 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전쟁 가능성이 훨씬 높다. 트럼프는 지금 이란의 핵 농축, 우라늄 농축을 이란 영토 내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이란은 컨소시엄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즉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 내에 다른 외국 아니면 유엔이나 다른 국가들의 기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라늄 농축을 하는 방식, 그게 컨소시엄 방식인데요. 이것을 이란은 본인 영토에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트럼프는 이란 영토에서는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바레인이나 유엔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서 주변 국가에서 하고 필요한 우라늄을 이란에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란은 그걸 거부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은 계속해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절대 우리는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이란 영토 내에서 우리는 3.67%라도 아니면 2%라도 아니면 최소한 1%라도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제로 우라늄 농축, 이란은 최소한의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는 이 두 개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란이 이걸 접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접고 들어와야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 즉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이란이 그걸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죠. 쟁점이 되는 실제 이란의 핵 능력 및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사실 지난 2025년이죠. 6월 달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요한 핵시설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여기를 어느 정도 때렸지 않습니까? 최신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때렸고, 그래서 핵시설이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아직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작년부터 지금 핵방이 묘연한 450kg에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이 지금 핵방이 묘연합니다. 이란은 이 고농축 우라늄이 이 나탄즈나 포르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된 무너진 핵시설 더미에
잔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미국은 또 반출을 원하고 있어. 빨리 이거 찾아서 러시아한테 줘라. 반출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란이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란 농축을 할 수 없으나 이란은 이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물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묘연하지만 만약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란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6월 이전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핵문턱 국가라고 하죠. 핵문턱 국가. 그래서 이란은 얼마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안보 및 경제는 어떤 위기와 기회를 가지게 되나요? 자, 협상 결과가 중요하죠. 만약 10일 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길면 15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결정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타격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고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전쟁이 수주 동안 될 가능성이 있다. 수주라는 것은 뭐 길게는 4주, 짧게는 1주입니다. 제 생각엔 최소 1주는 더 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한 달 내의 범위 안에 지금 전쟁이 지속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 반응, 어떤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란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동 지역에 나와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 미군이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4만 명 정도 되고 작년에 벌써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잖아요. 물론 약속 대련이었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럼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물론 전쟁 시작 전에 미군들은 다 대피를 할 겁니다. 이미 전쟁 징후가 보이면 주변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로 대피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군 부대에서 다 대피를 하겠죠. 그리고 호텔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 시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 그러면 다른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바레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뭐 UAE나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그러면 대응해서 이란을 공격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사실 석유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전 세계 석유의 이동량이. 그 다음에 가스, LNG 가스가 한 20% 정도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 한국의 에너지의 한 70%가 그로 나가고요. 그런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만약 이란이 이 바다에다 규제를 풀어서 선박이 하나도 못 지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막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유가와 가스값이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마어마한 고통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겠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전쟁이 거의 확 실시되면 우리 정부는 이미 이제 에너지 수급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 회의가 열리겠죠. 당연히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텐데 상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전쟁이 사실상 뭐 지상군은 들어가지 않지만 미국과 이란 간에 거의 뭐 난타전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은 이란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잖아요. 6월은 12일 동안 전쟁을 했고 사실 이란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지만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맞았지만 지금은 이란이 한 달 내내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위기가 될 수 있고요. 기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전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유가, 주가 모든 경제 지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이고요. 최대한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목표로 평화위원회를 만들겠다며 60개국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한국 정부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어저께 미국 시간으로 2월 19일 워싱턴에서 가자평화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평화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한 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40여 개국. 그리고 우리 어부저버로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10여 개국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식 회원은 아니죠. 총 한 50개국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결국 한국과 일본은 아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이 곧 가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외교적 압박을 했어요. 빨리 가입해라.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죠. 어저께. 미국이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4조. 그러면 한 40개국이 돈 모은 게 뭐 하여튼 40개국 중에 일부 모은 게 한 10조. 전체 한 24조를 지금 모았어요. 그 24조를 가지고 가자 재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이게 사실상 어저께 뭐 미국의 관리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뭐 국무장관부터 뭐 위트코프, 쿠시너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그런 회의였고요. 우리 정부는 우리도 파견을 했었습니다. 어부저버로 김용현 전 이집트 대사님이 직접 어부저버로 참석을 했고 결국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가자 재건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뭐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가자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동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런 중요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필요할 때는 호주머니를 털어서 기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랍 국가들한테 큰 소리 내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이런 중요한 회의에 우리는 뭐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일본하고 발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의도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얘기했죠. 아메리칸 퍼스트이고요. 웬만하면 이제 그냥 고립주의 정책으로 돈 안 드는 정책, 그 미군을 빼고 싶고, 그 다음에 영내에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란 문제가 이렇게 풀고졌고, 그 다음에 이란 핵 문제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미국이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뗀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이 내야 할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냥 놔두는 게 낫다. 지네들끼리 뭐 싸우고 죽든지 말든지 놔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가자지구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과 뭐 사가 다 있겠습니다. 음과 양이 다 있을 것이고 공과 실이 다 있겠습니다만 가자지구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다른 대통령과는 다른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가자지구 전쟁이 이렇게 끝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24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뭐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국가들을 모아서 어쨌든 가자지구를 마치 리베리아, 지중해의 아주 그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일단 지금까지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뭐 과정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닌가. 이란 문제에 있어서,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이란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결국 전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그냥 수순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시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문제만 놓고 보면 저는 분명히 이거는 성과로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가자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그 뒤에는 또 자기의 부동산업자, 즉 쉽게 말해서 가자지구 해변에 뭐 200개의 지금 호텔을 짓는다는데 그 호텔 지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가서 봐야 되는 거겠지만, 시간이 지나 봐야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거의 잿더미가 된 가자지구를 다시 한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50개국, 60개국 정상들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유가를 결정 짓는 것이고, 미국의 원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맞지만
여전히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유가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가를 결정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프 국가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럼 걸프 국가들의 안전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가 안보를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는데 거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는 걸프 국가인데 이 걸프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린란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린란드는 어차피 에너지 자원 때문이고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인데 사실 가자 지구는 거기에 무슨 에너지 자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자 지구에 뭐 기름이 납니까? 물론 가자 지구 해변 앞바다에 지중해 쪽에 뭐 대륙붕에 기름과 가스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무슨 가자 지구 뭐 유전을 개발해서 거기서 기름을 캐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호텔을 지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본인의 어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적인 목표 그런 것들이 지금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의 말을 100%다 우리가 믿을 수는 없죠. 나는 진짜 사람이 죽는 거 싫어해. 난 전쟁 싫어한다. 나는 어쨌든 개발, 평화, 번영, 경제 개발 이런 거를 나는 원한다. 나는 부동산 업자다. 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잘 사는 거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해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서 전쟁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가자지구를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개인의 욕망이 조금 섞여 있더라도 저는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와 제국주의를 묶어서 얘기하곤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랑은 제국주의, 트럼프를 굳이 이제 제국주의로 얘기하자면 경제 제국주의. 그걸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중상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전공용어로다가. 어쨌든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를 계속 이제, 자원을 끌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중심, 그리고 좀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터프하게 얘기하면 제국주의라고 경제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너무 국제 규범,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최소한의 어떤 규범, 법, 국제법 이런 것과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미국의 경제가 중요하다지만 다른 나라의 땅을 갖다가 그 나라 사람들이 원하면 우리 미국으로 합병하겠다. 그린란드 같은 경우 그렇게 뭐 하겠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정권이 미국하고 척을 졌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잡아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감옥에 가둔 재판을 한다는 것. 물론 뭐 마두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에서는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가 특정 국가에 들어가서 그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저렇게 납치해 가는 것.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물론 간접적으로 미국이 남미 국가에 개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마치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이 이렇게 정말 상스러운 사람은 나는 못 봤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80년대, 90년대 미국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남미 국가들에서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친미 세력을 지원하는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새롭게 트럼프만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가장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그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좀 거칠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과거에 있는 미국 정권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게 어두운 데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본인의 이익이 되는 그다음 미국 정부의 정권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익이 되는 일들을 뒤에서 그렇게 많이 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해왔습니다.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지는 어떤 계산인가요? 자, 트럼프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 맞습니다만 또 틀린 부분도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나타냐후 총리의 말을 많이 들어줬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가자지구에서 휴전 3단계 휴전안을 만들고 1단계를 지금 지나서 2단계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타냐후 총리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자지구에서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가자지구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어요. 과거에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원하던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왜 아니냐? 본인이 이스라엘이 혼자서 가자지구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아시죠? 하마스 무장 해제예요.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을 해제를 해야 2단계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는지 어저께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워싱턴 DC 가자평화위원회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 해제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다. 근데 데드라인이 없어요. 데드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데드라인이 없어. 일하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10일이나 15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러고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절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자지구에 지금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카타르하고 트루키예인데 이스라엘은 카타르하고 트루키가 가자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안 된다. 트루키와 카타르가 가장 중요한 국가다. 완전히 나타냐후 중요한 상치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자지구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으면요.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전쟁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가디안, 영국에 있는 언론 가디안지에서 가자지구 내에 미군 기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미군 기지를, 이것도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5,000명이 주둔할 수 있는 미군 기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는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알던 가자지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손을 떠났고요. 최소한 지금 임기 3년 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더 잘 됐다. 가자 주민들한테도 잘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돼야만 어찌됐든 가자지구, 즉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고 지금 가자지구에서 하려고 하는 미국이 재건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자지구에서 앞으로 미래에 보게 될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금 가자지구에서 먼저 테스트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어마어마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스라엘 지지 여론과 반전 여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중동 정책은 트럼프의 지지율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미국에서 이스라엘 지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2023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뭐 거의 3년 정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4, 2025, 거의 2년 정도 전쟁을 했네요. 2년 정도 전쟁을 끌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자지구 주민이 지금 사망자가 뭐 6만에서 7만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의 이스라엘의 어떤 좋은 이미지는 이미 사라졌고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여론도 옛날 같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여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중동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변수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CNBC 경제 미디어 있죠? 거기랑 1시간 반을 인터뷰를 했나요? 1시간 반인가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에 관한 내용이 몇 분이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란에 관한 내용이 1분 30초 나왔습니다. 1분 30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국내 아이스 문제죠. 아이스 문제. 아이스 문제하고 경제 문제지 중동 문제는 미국 유권자들의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실패를 해서 전쟁에서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만약에 했다가 미군이 많이 사망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거는 상당히 크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치명타라기보다도 하여튼 안 좋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그거고요. 어저께 제가 봤을 때, 이란과의 전쟁에 관련해서 미국의 여론조사를 봤는데, 거의 70%가 반대입니다.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뭐 거기에 개의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지지, 물론 미국 내에 있는 부자들, 유대인 유권자들에게 중동 정책은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미국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중동 문제는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다. 미국은 확전은 원치 않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억지 전략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나요?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죠. 실제로 작동을 했다면 이란이 이렇게 덤빌 수가 없죠. 지금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미국에게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 미국이 우리 지금 정말 공격할 수도 있어. 전쟁한다고 얘기했는데 말뿐인 게 아니라 진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네 주변을 돌아봐. 지금 전투기만 200대, 항공모함 3대에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핵협상으로 안 나올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도장 안 찍을 거야? 하는데 이란은 지금 거기에 못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미국은 여기에서 억지 전략이 실제로 이란이 뭐 선제 공격으로 미국을 공격할 이유는 없죠. 그거는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미 뭐 삼척 동자조 아는 내용이죠. 왜? 압도적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하나의 억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단기적인 지금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지금 미국에 전혀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은 이거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이 좀 크게 양보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자, 중국은 도와주고 싶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저께 러시아하고 중국과 해상훈련을 공동 해상훈련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봐라, 우리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자, 미국이 살짝 우리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과시하면서 마치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 자기들을 도와줄 것처럼 그런 과시를 하는데 그걸 누가 믿을까요? 도대체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의 입장에 서서 미국을 막 공격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이란을 도와주고 싶지만 이란하고 친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엊그제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성토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 도와준다고 말만 몇 번 하고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 그렇게 우리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도와줘.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정도면 이란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굳이 이란 때문에 미국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바쁘고 중국이 쓸데없이 지금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란하고 같이 전쟁을 해서 미국을 뭐 무너뜨리겠어요? 그럴 계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오히려 중국 입장은 미국이 여기에서 이제 코가 좀 납작해져서 좀 힘이 좀 빠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도와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레바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고 일시적 경제난이 아니라고 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레바논은 일단 부패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라는 조직이 또 레바논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두 가지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이 레바논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게 이제 2019년부터 코로나 상황이죠. 일단 코로나 상황은 뭐 전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굳이 레바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경제가 약한 국가에게 코로나가 상당히 큰 타격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이 안 왔겠죠. 당연히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도 상당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어떤 어려워졌죠. 그리고 2020년 결국 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돼요. 디폴트가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막 국민들에게 돈을 줄 수 없는, 내 통장에 넣어놨던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레바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거기다 그렇게 되니까 또 인플레이션 뭐 100% 뭐 더 이상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일단 레바논의 산업 자체가 관광 수입 말고는 그다지 지금 레바논 경제를 버텨줄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024년이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이제 전쟁을 겪었고, 그 다음에 2020년인가요? 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구에 쌓아놨던 그 화학물질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나고 레바논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나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원래 안 좋았던 레바논 경제가 더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레바논 정부가 경제를 회복하려면요, 지금 현 상황은 경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IMF의 경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의 경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미국이나 IMF 그다음에 유럽에서 얘기했던 조건은 뭐냐면, 헤즈볼라가 일단 지금 이 레바논 정계에 진출해 있고 집권 세력과 함께 하고 있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일단 집권 세력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요. 작년까지 사실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겠다고 레바논 정부가 공언했지만 사실상 그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서방 측에서 얼마든지 경제 패키지 원조를 해줄 수 있는데 조건을 달았던 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예요. 이게 실현이 안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가시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는 또 어려워졌고, 헤즈볼라는 계속 버티고 있고, 헤즈볼라는 또 이란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걔네들은 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가 이제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무장 해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레바논 경제 또 부패가 심하고, 자, 그 다음에 부패가 심하다 보니 경제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 레바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고, 더 안 좋은 것은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같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은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때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즈볼라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오히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결국 그 핵심은, 물론 출발점부터 헤즈볼라가 모든 지금 레바논 경제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해결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가지 못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어려운 걸림돌은 헤즈볼라다. 헤즈볼라가 뒤로 좀 물러나주면 레바논 경기가 살 수 있는데, 전혀 이제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 경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바논 위기와 헤즈볼라가 생겨난 원인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헤즈볼라는 1982년 이란이 세워준 조직이에요. 시아파 무장단체인데, 헤즈볼라는 단순히 무장 종주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레바논 선거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관까지 배출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조직과 무장 조직이 같이 가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결국 그 지금 레바논의 재건과 레바논 정부의 개혁에 가장 지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제 선출된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그럼 정당성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선거에서 표를 얻어서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법하다, 이 사람이 뭐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 지금 외부에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IMF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레바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헤즈볼라가 좀 뒤로 물러나라. 왜냐면 헤즈볼라는 또 테러 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유럽과 미국과 테러 단체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만 조금 양보를 하고 물러나 준다면 경기가 그다음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데 헤즈볼라 그걸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있고 계속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부르짖고 있고 그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헤즈볼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레바논의 위기가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레바논이 약해질수록 헤즈볼라가 강해지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레바논의 정부가 강력한 정부일 때,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무력을 정부가 독점할 수 있을 때 헤즈볼라는 약해질 수 있죠. 그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력을 독점해야 되거든요. 경찰력이나 군대를 국가가 독점해야 되지. 또 레바논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의 군대가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헤즈볼라 무장 조직이. 자, 그러다 보니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무력으로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헤즈볼라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고요. 결국 그 헤즈볼라라는 조직,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는 실패한 국가는 뭡니까? 레바논 같이 국가가 권력, 그 다음에 무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 그 다음에 무력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며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즈볼라 대원의 한 달 월급이 2,500불이라면 레바논 정규군에 있는 군인들의 월급은 300불밖에 안 돼요. 400불. 10배 차이 나는 거죠. 네. 자, 이런 비대칭적인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결국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계속해서 생존하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레바논이라는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가 없다. 헤즈볼라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의 헤즈볼라는 국가 공백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 및 리스크를 짊어진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지금 본인이 국가 위에 있다고 봐요.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군인 숫자가 헤즈볼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정규군하고 헤즈볼라 대원들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헤즈볼라가 이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더 쉬운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국가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본인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헤즈볼라예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그냥 아예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공격해야 되냐 아니면 레바논 전체를 공격해야 되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헤즈볼라라는 조직은 레바논 정부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선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특정 국가 안에 있는 무장단체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의 외교적, 국방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를 그냥 선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나라에 도대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도 피해를 입지만 레바논 국민과 레바논 국가가 피해를 입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니 헤즈볼라가 좋은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눈 감을 수 없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동포들 같은 무슬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한다. 좋다 이거죠. 좋은데 그러면 본인이 혼자 와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공격을 해라. 너만 죽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헤즈볼라가 쓰는 모든 레바논 내에 있는 기관 시설을 공격하잖아요. 헤즈볼라가 이용할 수 있는 건물, 헤즈볼라가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헤즈볼라가 이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 헤즈볼라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 모든 것들을 다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레바논에 있는 인프라가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한다. 당연히 어찌 보면 너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아니 레바논 정부가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헤즈볼라라는 조직이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위해서는 헤즈볼라를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헤즈볼라가 쓸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헤즈볼라는 사실은 국가 공백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국가라고 생각해요. 국가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레바논 국가의 딜레마입니다. 현 시점에서 레바논의 향후 경로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 및 트리거는 무엇일까요? 작년 12월 말까지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헤즈볼라를 무장을 해제를 해서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이 주는 경제 지원을 받아서 레바논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야망한 발표를 했지만, 거대한 꿈을 발표를 했지만 결국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헤즈볼라의 무기를 수거한 거는 맞죠. 맞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왜?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또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참호를 판다든지 아니면 로켓을 계속 쌓고 있단 말이에요. 무기를 쌓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거기를 계속해서 쉼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만들고 있는 참호를 공격하고 있고요. 헤즈볼라가 쌓아놓는 무기고를 공격하고 있고요. 헤즈볼라가 준비 중인 공격을 로켓을 쏘려면 바로 쏴서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할 시 바로 공습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정상국가가 되기 어렵고 결국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이론적으로 말을 할 수 있죠. 헤즈볼라가 일단 무장 해제를 하고 정상 돌아간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 공격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이스라엘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레바논 시아파 사람들인데 결국 팔레스타인 무슬림을 도와주겠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그리고 1982년 이란이 세워준 단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피해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레바논 국민과 레바논 국가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이 100% 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서 레바논 국민들이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그 중요한 인프라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것도 잘못했죠. 그러나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느 국가가 어느 나라가 주변에 있는 무장단체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50대 50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보고 오셨을 때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레바논 같은 경우 답답하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레바논 정부가 사실 헤즈볼라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력과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에게 빨리 헤즈볼라를 버려라. 예를 들어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해라.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좀 이게 오류가 있긴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레바논 정규군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헤즈볼라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교전을 하든지 싸움을 해서 헤즈볼라를 굴복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바논 정규군 중에서도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가서 지금 헤즈볼라가 싸워 이렇게 하면 레바논 군 중에 안 싸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체적으로. 자,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사실 할 수 없는 조건을 레바논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가 유엔군이 들어가서 아니면 특정 군이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막 싸워주고 무장 해제를 시켜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건 또 특정 국가에 대한 무력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미국이 내놓은 대책이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헤즈볼라를 공격해 줄게. 니네가 못하니까 니네가 무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헤즈볼라를 무장해제 못하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헤즈볼라를 공격해 주면서 힘을 약화시킬 때니 그러면 레바논 정부가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거나 통제를 해라. 장악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통할지 안 통할지 알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란 사태만 터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전면전이 났어도 벌써 났었어요. 이란 사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쟁을 하지 않고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쌓아가고 무기를 쌓고 전쟁 준비를 계속하면 언젠가 이란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되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2024년 이스라엘 삐삐 공격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은 이란 축, 사우디 UAE 축, 터키 독자 노선 등 다극 경쟁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분열 구조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란 축,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사우디와 UAE 축, 그 다음에 터키 독자 노선. 근데 요즘에 사우디와 UAE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아요. UAE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같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우디하고 터키하고 이집트가 같이 지금 한 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편먹기, 이렇게 다극 경쟁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특별히 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이 국가들과 다 친해야 되거든요. 다 친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란하고도 친하고요. 우리는 사우디, UAE, 이라크, 튀르키예 안 친한 국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누구 편을 들고 누구 편을 안 들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좀 서운하게 해줄 필요가 없고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 다국 경쟁 구조가 심화되면 오히려 한국은 이것을 등에 업고 막 부추기기보다는 오히려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중재라는 것도 괜히 남의 문제에 왜 개입하냐 이런 또 욕을 먹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격렬해졌을 때 한국이 중간 아주 객관적인 자리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런 국가들 간의 어려운 상황을 잘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물론 우리가 과도하게 아주 첨예한 문제에 민감한 문제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것들 말고요. 조금 덜 민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중동 지역 전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위상,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위상이 좋아지면 또 우리에게 경제적인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되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한국에게 미국이 조금 역할을 해달라. 당연히 우리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뭐냐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행정부의 기조가 역할을 하는 동맹이잖아요. 그냥 얻어먹는 그냥 무임승차 이런 동맹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맹이라 하면 서로 동맹을 하고 있는 국가의 어려운 짐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미국의 어떤 안보 보장이라는 이것만 알맹이만 따먹고 전혀 우리가 힘든 부분, 그 다음에 같이 짐을 나눠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역량이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역량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건 역시 이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문제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 부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동 국가나 아니면 국제 정세에서 민감하거나 첨예한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외에 어떤 경제 문제나 경제 원조나 외교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발벗고 나서야만 우리의 목소리도 커지고 중동 영내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 긴장이 지속되면 방공망, 드론 대응, 미사일 방어 체계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K방산의 지속적인 호재일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이제 불안해지고 정세가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전쟁이 한번 터지고 나면 사람들은 실제로 위협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위협을 실제로 보는 것과 보지 못했을 때의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력 충돌이 난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대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걸프 국가들의 공포심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계속 공포심이 커진다면 자국의 국방이나 안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살 수밖에 없죠.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결국 이들 국가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무기를 또 계속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란의 드론이라든지 이란의 순항미사일 결국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 수단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공망 체계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걸프 국가들은. 왜냐하면 언제 그 불똥이 자기한테 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평화 시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정세가 갑자기 급변하게 되면 어떤 공격을 받을 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작년 6월 보십시오. 카타르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카타르도 공격을 받았지만 갑자기 이란의 공격을 또 약속 대전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또 이스라엘이 갑자기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 특히 GCC 국가, 걸프 국가들은 지속적인 안보 불안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나마 우리가 좀 뛰어난 방공망을 가지고 있으면 유사시 공격을 막지 않을까,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안심이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K방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유가 변동성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결국 우리는 지속적인 고질적인 이 문제, 호르무즈 해협, 그 다음에 유가 변동성, 에너지 안보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죠. 너무 의존성이 크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는 우리가 에너지 수급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거를 수급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뭐 가스나 이쪽에서 가져오는 수급 다변화를 해왔는데 지금도 근데 뭐 높잖아요. 여전히 70% 정도를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중동 지역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기름을 안 사줄 수 없잖아요. 일종의 기름을 사주고 그 다음에 무기를 파는 방식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기를 사주는 대신 우리는 당신의 기름을 사주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우리가 갑자기 중동에서 수급해오던 것을 다른 국가에서 수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이걸 피할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축량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비축량을 좀 늘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혹시 위기시가 되면 대체 국가로부터 원유나 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대체 국가를 좀 발굴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중동 국가들이 이제 석유 화학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석유 화학 산업이 좀 도전에 처해져 있다.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다 해먹던 건데 지금 이제 걸프 국가들은 이제 늦었지만 갑자기 석유화학에 뛰어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 길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의제가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는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중동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가자,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등 장기적으로 재건 수요가 발생할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 플랜트 기업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자, 가자 지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를 볼 수밖에 없죠. 시리아가 볼 수 있는데, 뭐, 레바논도 마찬가지로 이라크도 있습니다만, 뭐, 이라크에서는 이미 우리가 뭐, 신도시 많이 짓고 있잖아요. 벌써. 신도시. 이라크가 저는 제일 좋은 지금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가자 지구와 시리아는, 신도시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프라부터 먼저 깔아야 돼요. 완전히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가자 지구 인프라를 까는 것 자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건설 다리 놓고 도로 놓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터키나 중국의 단가에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도 이제는 좀 국가 재건 수요가 우리한테 맞지, 과거처럼 진짜 다리 놓고 도로 깔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와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는 그렇게 우리한테 큰 재건 사업에 어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초기에는요, 최소한.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도 지금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시리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통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뭐 메트로라든지 전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신도시, 이라크 같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를 새로 깐다거나 다리를 새로 놓는다거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집을 새로 건축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조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기엔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은 터키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동은 지금 미중 러 경쟁의 교차점입니다. 한국은 이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자, 미국, 중국, 러시아 경쟁의 교차점. 사실 뭐 러시아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뭐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중국과 미국은 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싸우다가 다시 이제 화해 무드로 들어갔죠. 조만간 또 뭐 올해 서로 두 정상이 방문하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인 사고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과도 척을 져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베이스는 깔고 가되, 그렇다고 해서 미국 말만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최대한 미국 말을 들어주되,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외교라는 게 어떻게 한국과에다 100%다 집중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을 서운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상당히 관리를 해가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찾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황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손유가입니다. 자, 오늘도 중동 전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채널을 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헬로우메나 채널 오시면 저희가 또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